안녕하세요. 진짜 여야 반장의 정보보고 첫 시간입니다. 와! 와! 박수 좀 쳐주세요. 이게 첫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이 되진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진짜 여야 반장의 정보보고 이 코너는 실제 국회 현장을 취재하고 있는 여당 반장, 야당 반장이 여러분께 정보를 보고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기사로 쓰기는 굉장히 애매하지만 알고 보면 혼자 알기 좀 아까운 재미있는 정보들을 같이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재미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네, 일단 저희가 자기소개부터 간단히 하실까요? 먼저 최민우 반장님. 예, 저는 중앙일보 정치부 최민우 기자고요. 현재 야당 반장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저는 더불어민주당 취재하고 있는 김승현 기자입니다. 여당 반장이라고 부르고요. 우리 김경희 기자도 사실은 저희 같은 팀입니다. 네, 저는 오늘 맞습니다. 중립입니다. 사회자니까. 네, 저는 사회를 맡고 있는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 김경희라고 합니다. 편파성을 진행하면 안 됩니다. 네, 옷도 검은색으로 입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정보 보고 어떤 걸 준비하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야당 반장부터. 제가 준비한 건요. 친박 등에 업은 나경원 원내대표 3수 성공 하나입니다. 제목만 보면 뭐 원내대표 선거 얘기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작년 12월 12일 날 김성태 원내대표가 됐고요. 그래서 임기가 1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대외적으로 많이 안 알려졌지만 당내에선 지금 물밑 경쟁이 아주 치열해서 또 합정 연인도 많고요. 이 원내대표 선거가 결과에 따라서 전당대 룰 같은 것도 결정되기 때문에 내년 2월이나 현재 3월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차기 당대표 선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다른 때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님도 여러 후보 중에 한 분인가요? 당연히 다른 여러 후보들보다 몇 분 뛰고 계신 분이 있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뛰고 있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네. 겉으로는 얘기 안 하는 거죠. 예. 겉으로도 얘기하십니다. 그럼요. 예. 최 반장님한테. 친박 등에 업은 나경원 이렇게 제목을 지으셨는데 나경원 의원은 원래 대표적인 비박계 의원 아닌가요? 그렇죠. 원래 나경원 의원하고 하면 여러분도 기억날지 모르지만 옛날에 MB 캠프에서 대변을 했기 때문에 네. 또 지금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입니다. 이게 2016년도 원내대표 선거 사진이거든요. 네, 옆에 정우택 의원이시죠? 예, 왼쪽이 정우택 의원이고 오른쪽이 나경원 의원인데 이 당시가 이제 탄핵 국면이 있던 시절이어서 네. 아주 당이 긴박하게 돌아갈 때인데 정우택 의원은 친박을 대표해서 나왔고요. 나경원 의원은 비박을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네. 근데 결과는 아시다시피 네, 정우택 의원이 이겼죠. 네. 그래서 62대 55로 결과가 나와서 이때 결과가 결국은 바른정당 탈당으로 이어지는 어떤 분수령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만큼 원래 나경원 의원이라는 분은 비박계의 대표 주자였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어떻게 갑자기 친박을 등에 업고 뭐 지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수감돼 있기 때문에 현재 전반적으로 개파색이 과거보다는 많이 옅어진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제 한국당의 개파를 구분하자면 친박 대 비박. 또 하나는 바른정당 탈당과 연령된 복당파 대 잔류파. 이렇게 보통 구분하는 게 맞는데 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16년 그 당시 이제 바른정당이 탄생할 때 탈당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비박계하고는 좀 거리를 뒀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작년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는데 그 당시 복당파의 대표 주자로 현재 김성태 원내대표가 나왔고 당시 친박계의 대표 주자로 홍문종 의원이 나왔는데 네. 당시 중도를 이제 대표하는 후보들이 몇 명이 이제 등장했죠. 조경태, 이주영, 한성규 이런 분들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요 중도 후보들을 소위 말해서 단일화하는 중재 작업을 나경원 의원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나경원 의원은 원래
비박. 좀 더 얘기하면 칭이었는데 점점 중도 쪽으로 옮겨왔다. 현재의 색깔은 중도에 가깝다. 그리고 본인도 그거를 겉으로는 표방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당 의원 하려면은 머리가 진짜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당 개파가 지금 잠깐 들어도 그거는 민주당이 훨씬 더 심하죠. 무슨 어디서 지금 그런가요? 한국당을 예, 알겠습니다. 머리 좋은 당인 걸로 하겠습니다. 개수는 여당이 더 많은가요? 지금은 뭐 다 친문이라고 하는데. 다시 나경원 의원 얘기를 좀 돌아가 보면 어쨌든 말씀하신 걸 정리를 해보면 예. 2016년 원내대표 경선 이후에 그때 당시 비박계 대표 주자였는데 서서히 중도로 옮겨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굳이 친박계에서 뭐 나경원 의원을 지지하려고까지 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되나요? 그 서로 그 코드가 맞았다. 서로 이제 아쉬운 점이 맞았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현재 이제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건 복당파입니다. 그러니까 뭐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사무총장인 김용태 사무총장도 이제 복당파를 불리고. 네. 그리고 따라서 이번 원내대표에도 복당파에서 나올 주자들은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보위원장을 했던 강석호 의원, 그리고 그 국방위원장 했고 지금 환노위원장 하고 있는 김학용 의원, 네. 또 그 김영우 의원도 지금 네. 대외적으로 원내대표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복당파에서 그만큼 수가 많고 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네. 나경원 의원은 이제 복당파 비박 쪽에서 비빌 언덕은 없어요. 근데 친박에서는 친박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건 유기준 의원인데 네. 친박들은 뭔가 아무리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좀 2년 지났고 태극기 부대 얘기도 있지만 친박을 전면에 내세우는 거는 뭔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그 대체제가 과연 누굴까? 그러면 뭔가 친박하고도 교류가 있고 비박은 분명히 아닌 나경원 의원을 끌어들이는 게 네. 본인들한테도 나쁘지 않고 또 그런 얘기를 소위 말하는 범친박, 친박 색깔이 얕은 분들은 공병원이 나경원 의원만큼 경쟁력 있고 지금 대여 투쟁을 잘 만한 사람이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서로의 코드가 좀 맞아서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최 반장님께서 이제 뭐 사석에서 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종합하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안 혼나겠죠. 글쎄,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봐주신다면 좋겠지만 하여튼 유기준 의원 싫어할 것 같아요. 좀 나경원 의원 제 잘못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싫어할 것 같지는 않네요. 그런가요? 느낌상. 아, 그래요? 유기준 의원이 나중에 항의 전화하시면은 나중에 이 방송을 통해서 좀 해명을 해주시는 걸로. 네, 다음에 다시 한번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어떤 구도적으로 보면은 이제 친박과 나경원 의원이 어떤 뭐랄까 손을 잡으면 당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신다는 현실적으로는 거죠. 그렇죠. 예. 뭐 혹시 질문하실 거 없으세요? 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미 놓쳤습니다. 말씀 듣다가.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 아니요, 잘 이해하고 근데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핵심이 이제 친박과 나경원 의원이 손을 잡고서 당선이 되느냐 이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데 네. 복당파가 갈라서 나온다면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당파가 단일화가 될 경우에는 아마 친박과 나경원 의원이 정말로 단일화해서 친박 대 복당파의 어떤 양자 구도를 만들면은 나경원 후보가 아니죠. 하여간 후보죠. 그리고 의원이 될 가능성이 있고. 나경원 의원이 본인 카리스마로 그 기존의 그 과거의 그 친박의 네거티브한 이미지를 이렇게 확 안 비치게 할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좀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 원내대표 선거라는 건 일반 대중도 있지만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국회의원들한테 확실한 메시지, 결국은 한국당을 잘 살리겠다. 나경원이 옛날과 다르다. 나경원은 어쨌든 그 탈당 과정에서 안 갔기 때문에 좀 배신의 어떤 이미지가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털고 내가 한국당을 다시 살리겠다는 어떤 비전, 뭐 그런 거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뭐 성공하지 않을까. 애를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네요. 네. 반장. 약간 놀리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저 나경원 의원 잘 압니다. 잘 아세요? 이쯤에서 잘 뭐 알고 좋아합니다. 네. 존경하고. 확실히 하셔야 될 거는 어쨌든 최 반장님이 뭐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그만큼 힘도 없고요. 네. 투표권이 없으시기 때문에. 근데 알겠습니다. 진짜 취재를 많이 하셨네요.
아니요, 알만한 사람 다 알더라고요. 아, 그래요? 정보 보고입니다. 네.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까요? 그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네. 여당 반장님의 정보 보고를 한번. 예, 저희 들어보겠습니다. 여당 정보 보고는 좀 재미가 없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지금 야당에서 지금 이제 전쟁을 앞둔 상황을 얘기하셔가지고 사실 그게 제일 재밌잖아요. 원내대표 선거 중에 제일 재미있는 선거라고 의원들이 한참 많이 얘기하던데 그쵸. 예. 어쨌든 지금 여당은 그런 전쟁 국면은 아니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든 힘을 모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 여당이 그런 일이 그렇게 수월치 않은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같이 원내대표 얘기인데 홍영표 원내대표의 고민입니다. 뭐 제목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최근에 기사도 나왔는데 홍영표 원내대표가 그 사실 집토끼라고 할 수 있는 노조 쪽과 갈등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네. 노조요? 그렇죠. 예. 원래 노조 위원장 뭐 그쪽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저 대우자동차 노조 간부를 지냈죠. 아. 그래서 이제 노조 출신이어서 노조 하면은 내 편 뭐 이런 이미지가 있는 예. 정치인인데 네. 원내대표를 하다 보니까 이 노조를 뭐 대하는 방식이나 이런 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한계 상황도 있고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계속 노출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뭐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첫째로 이제 한국 GM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GM 지금 최근에 이제 법인 분리 문제를 놓고 GM이 먹튀를 한 해 만에 이런 얘기가 나왔고 네. 노조 쪽에서는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한테 과거에 약속을 안 지킨다, 지켜주기로 해놓고 못 지켜준다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다 최근에 김경희 기자가 기사도 썼더라고요. 네, 열심히 기사를 썼습니다. 잘 썼던데 그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것도. 제가 데스크 봤습니다. 아니 제가 쉬는 날이었나 봐요. 예. 서로 이렇게 자화자찬. 네. 하여튼 기사가 좋다고 하시길래. 중앙일보 디지털에도 좋은 기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봐주십시오. 하여튼 그 기사에도 보면 기사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났는데 그 지역구가 부평을이잖아요. 네. 인천 부평을 GM 한국 GM 공장이 있는 공장이죠. 곳인데 네. 거기서 홍영표 망나니 뭐 이런 말까지 한다 그래요. 노조 쪽에서. 네. 망나니요? 네. 그래서 본인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차마 욕은 못하고 세상에 그런 얘기도 한다니까 이러면서 억울하시겠네요. 네. 서운하시겠네요.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노조 쪽도 그 유력한 정치인이 됐다고 자기들은 기대를 했는데 약속들이 하나하나 잘 안 지켜지고 한국 GM은 또 GM대로 따로 움직이니까 노조 쪽도 화가 나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여당 원내대표면 이 전국을 이끌어 가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맞춰서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해줘야 되는 역할인데 예. 그러면 노조가 정말 자기 뜻대로 잘 따라가 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홍영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래서 들은 얘기가 이게 재밌을지 모르겠는데 부평을 옆에 부평갑 지역구가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이거든요. 정유섭 의원이라고. 네. 정유섭 의원. 네. 예, 근데 마침 맞습니다. 이제 노조 쪽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를 욕하니까 정유섭 의원은 노조의 그 주장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한국당인데 하는 거예요. 한국당 그래서 노조 편은. 홍 원내대표 얘기는 요즘은 노조가 자유한국당 편이야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 말을 어떻게 된 듣고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아이러니한 카피 나오네요, 딱.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사실 맞아 떨어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어서 이거를 헤쳐나가야 되는데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이제 지토끼들이 이제 자기들하고 생각이 안 맞다는 생각들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많이 다급한 상황입니다. 네. 또 몇 가지 더 있는데 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고 경산호위. 경산호위 줄여서 경산호위인데 예. 과거 노사정위원회의 대책기구고 사회적 합의기구입니다. 근데 여기 아직 민노총이 참여를 안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이해찬 대표가 저 민주노총, 얘기한 적 한국노총 있죠. 만나러 갔는데도 거기서 확답을 안 해준 상태로 어쨌든 노조 쪽은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지하는 모양새를 보여주지는 않고 있고 다음에 광주형 일자리라고 요즘 많이 나오는데 광주형 일자리가 뭐냐면은 광주 지역에 완성차 공장을 만드는데 그 노조 쪽에서 임금을 적당히 좀 깎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업 쪽은 그 좀 낮아진 임금을 믿고 들어가서 공장을 짓고 그래서 일자리를 만든다.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 컨셉이 그건데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맞춰가지고 이걸 세게 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홍영표 원내대표 회의 때마다 광주형 얘기하시죠. 일자리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런데 노조 쪽에서는 그 임금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고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빨리 광주에 공장이 만들어지고 노조도 합의를 해서 일자리가 나왔다라는 거를 국민한테도 보여주고 대통령한테도 보여주고 싶은데 예. 그게 지금 마음대로 안 되니까 광주형 일자리도 속을 썩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영표 원내대표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광주 말고 다른 지역에서 해달라는 데 많다. 광주 노조 정신 차려라. 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거 나가도 괜찮은 건가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지난번에 실제 광주 가서 당황하시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실제로 광주에 가서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대놓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한 건 아니지만 근데 사실상 맥락으로는 약간 협박인 거예요. 약간 유치하지만 협박성인 거예요. 네. 어떻게 뭐 갑자기 옮기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도 원하는 데 많다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민주당이 협박성이라는 건 지금 홍영표 의원이 협박성 발언을 했다 이건가요? 공격적이시네요. 논리적으로 정리는 잘해 주셨으나 뭐 제가 홍 원내대표가 협박했다고 말한 건 아니고요. 네. 하여튼 노조한테 말을 하다 보니 혹시 또 노조 강경파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제가 그렇게 주장한 건 아니고 광주 아닌 뉘앙스를 말씀드리는 예, 겁니다. 예. 요새 뭐 노조 관련해서 이렇게 고충이 많으시네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렇죠. 뭐 그래서 아까 처음에 반장님들 제목에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표현을 쓴 게 네.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인데 선뜻 하기 힘들고 그런 일을 방울 달기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홍영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노조라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이 좀 길어진데 괜찮은가 봐요. 많이 길어졌어요. 예. 요새 그래서 반장님들 만나면 뭐 어떻게 하셔야 예, 맞습니다. 하시던가요? 그래서 원내대표가 각 언론사의 여당 반장들을 자주 만납니다. 자주 만나진 않는데 최근에 자주 연락해서 좀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서 제가 최근에 소통을 좀 하시는구나. 갔어요. 다른 반장 기자들하고 갔는데 네. 요 사진이죠? 예. 국회 본청이라고 부르는 마징가 제트 나온다는 도움형 건물 2층에 민주당 원내대표실이 있습니다. 거기 네. 2층 가보면 요 벽에, 뒤에 네. 요게 뭔가요? 벽에 이제 그림이 걸려 있어요. 근데 홍 원내대표가 저 그림을 바로 소개를 하더라고요. 네. 저 그림을 한번 보라. 근데 저거 나중에 이제 화면으로 또 확대해서 보시겠지만 닭 그림입니다. 닭이요? 네, 빨간색 닭을 그린 건데 딸이 그렸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딸의 그림이라고 자랑을 하는데 그림 내용을 보면 여당 원내대표의 입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닭 그림이? 네, 닭 그림이. 그냥 왜요? 닭이 아닌가 본데요.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나옵니다. 이게 약간 상상화 비슷한 건데 저도 문외한이라 이 그림의 분류를 모르겠지만 닭 벼슬처럼 돼 있는 거하고 부리 부분이 사람 손입니다. 네. 네. 근데 이 사람 손이 닭의 입을 막고 있고요. 그리고 저 꼬리 날개 부분 쪽으로 가보면 거기도 손이 하나 이제 숨어 있는데 칼을 들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홍 원내대표 얘기는 여당 원내대표 입장을 저 닭의 그림이 보여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누군가가 입을 막고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하고 누군가는 뭐 뱃속에 칼을 꽂으려고 하고 네. 그러니까 비밀 복권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남의 편은 아니겠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일이 차라리 적이면은 그냥 너 나랑 생각이 다르니까 논쟁을 벌일 텐데 사실 저 그림 안에는 당 안에서 본인의 입지를 쉽지 않게 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있다. 네. 그리고 여당 원내대표는 그만큼 자기 뜻대로 정책을 끌고 가기가 쉽지 않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하여튼 딸의 그림이라고 하는데 아빠가 얘기해서 그린 건지 아니면 진짜 딸이 저대로 그려졌는지 저는 뭐 정확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따님이 화가신가요? 화가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화가는 아닌데 미술 쪽에 소질이 있어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미술 전공을 안 했대요. 네. 따님은. 앞으로도 뭐 여당 원내대표분들한테 좀 이렇게 선물하시면 되겠네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걸 보여주시는 거는 확실히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거네요. 그렇죠. 예. 사실 저 사진 제가 찍은 건데 네. 아마 언론에 처음 공개되는 사진일 겁니다. 왜냐면 그 자리에 저 혼자 찍었거든요. 네. 닭 뭐가지 비트는 건가요? 아니. 너무 그러니까 과격하게 마주보는 해주시면. 자리에서 제가 사진을 찍는데 찍지 말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은근히 좀 그리고, 자랑하고 네. 싶으셨나 봐요. 뭐 딸 그림 자랑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의 자기의 입장에 공공한 대한 처지. 설명 그리고 기사 쓰기가 그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당 원내대표가 힘든다는 거는 뭐 당연한 걸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내부적으로 노조나 이런 쪽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쉽지 않은 위치다. 그리고 일이 어렵다. 좀 이해해달라.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이제 이 노조 문제로 소가리를 하는 여당의 대표 지도부 이런 기사를 이제 좀 정리를 하다 보니 옛날 2005년 노무현 대통령, 고 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때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더라고요. 아, 저희 네. 저희 기억 속에 있는데 잊혀졌는데 13년 전입니다. 2005년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제목을 읽어볼게요. 노에 노한 노, 노에 노한 노. 무슨 말이죠, 이게? 네. 문화일보 2005년 6월 25일자 기사 제목인데 자막을 좀 띄워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막 나중에 만들어 노에 주시면 노한 좋겠고. 노, 노에 노. 아, 어렵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노는 노무현의 노고 아. 두 번째 노는 예스 노의 노, 아. 세 번째는 노동계의 노. 아. 노에 일단 노한 그 노. 앞부분만 하면 노에 노한 노. 그러니까 노무현한테 노라고 한 노동계 아. 이렇게 되고 아까 뒤에 또 노에 노한 노는 음. 노동계의 이때 노는 화날 노자, 아. 성낼 노자, 화난 노무현 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기사 이 제목이 아주 화제가 된 제목이었는데 네. 13년 전에 음. 그만큼 당시에도 노무현 대통령하고 노동계가 같은 편이었는데 그 여러 가지 노동계 이슈로 이 대립하는 상황이었던 네. 겁니다. 당시 벌어진 그 뉴스가 이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노사협력 유공자를 청와대로 초청을 했습니다. 오찬에. 네. 그 비정규직 보호 입법 문제로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렇게 총파업을 선언한 상황이어서 좀 달래려고 초대를 했는데 다 안 왔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용덕 위원장 등 한국노총 소속 30여 명이 오찬에 안 오고 청와대 앞에서 삭발식을 합니다. 네. 2005년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삭발식을 하고 있는 찰나여서 대통령이 오찬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찬에 앞서서 한 20분 동안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기사가 쭉 나오는데 이 문장들이 이제 다 다시 보면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적어 왔어요. 당시 워딩, 노무현 전 대통령의 워딩을 보면 제가 옛날에 노동자들을 좀 도와줬지만 이제 노동단체들로부터 타도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옛날에는 노동자들이 제 도움을 필요로 해서 제가 도와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노동자들이 대통령 타도, 정권 타도를 공공연하게 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와줄래야 별 도와줄 방법이 없게 된 면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보니까 그때 역사 때 이렇게 적나라한 말들을 대통령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삼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또 더 보면 노동조합을 하는 노동조직이면 기본은 투쟁이지만 그 투쟁의 목표는 끝장내자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자는 것이다.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노동계를 향해서 그 밖에 삭발하는 노동계를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노 전 대통령 특유의 예시도 있습니다. 타협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투쟁의 역량을 보유하는 것이지 밤낮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싸움만 하는 게 투쟁은 아니다. 우리도 지금 69만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군대와 병력이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 유지하는 것이지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 유지하는 것이지 심심하면 총 들고 나가서 한 방씩 터트리려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비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거친 비유잖아요. 네. 우리 군대가 지금 맨날 싸우라고 있는 군대가 아니다. 이런 것처럼 노동계도 투쟁이 수단이지만 맨날 투쟁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 그 수단이. 네. 이런 메시지를 아주 강한 메시지를 던진 거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노사정 대타협을 정말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역부족이라 해내지 못했다. 뭐 이런 겁니다. 정부가 만들어 놓고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노사정 테이블에서 타협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미루다 지금 못하고 있다. 꿩도 매도 놓치고 지금 이런 형국이 돼 있다. 꿩도 매도 놓쳤다. 그래서 당시 이제 물론 지금의 노동계 상황과 정치 지형하고는 그 당시는 다르죠. 당시에 뭐 비정규직 문제가 아주 첨예했고 네. 그때 노동자 사망 사건도 있고 특수고용직 문제 그래서 정말 첨예했습니다. 심지어 이 노 전 대통령마저도 이렇게 힘들어할 정도로 첨예했지만 이 메시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홍영표 원내대표의 지금 상황 그리고 자기 집토끼라고 하는 그 노조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 정권 3년차, 4년차 가면은 더 중요한 이슈 그리고 손대기 힘든 일이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경제를 살리면서 노조와 타협을 해가면서 이 정부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얼마나 포석을 잘하고 타협 내지는 이 협상을 잘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네. 과거 기사를. 그래서 본인이 쓴 거 아니죠? 예. 열심히 찾아서 왔습니다. 그렇게 글을 잘 쓰시더라고요. 글은 좀 쓰지 않습니까? 예. 갑자기 후배 모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가 궁금한 건 마지막 회가 될까요? 홍영표 원내대표랑 뭐 이런 얘기 하시다 보면은 뭐 좀 보관이 있으시던가요? 앞으로 이 노조와의 어떤 미묘한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인데 네. 보관은 뭐 보관이니까 얘기는 안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집토끼에 대한 신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 최근에 이제 한참 핫하게 논란이 됐던 고용세습 이슈 같은 거 있지 네. 않습니까? 고용세습에 대해서도 홍영표 원내대표는 그 비리가 있다면 없애야 되지만 고용세습의 그 하나를 잘 들여다봐야 된다. 뭐냐면 그때 저 지금 논란이 된 게 노조 간부들이 자기 가족들을 뭐 정규직으로 만들었다 이런 건데 네. 사실 그러니까 홍 원내대표의 그 주장의 전체는 아닌데 그 일 자체가 뭐 아주 뭐 표현이 좀 조심스러운데 하여튼 그런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름아름으로 소개해줘야 될 일이어서 가족들을 소개해주게 된 것이고 그게 정규직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됐다. 그런 측면을 좀 봐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네. 그런 걸 보면 당연히 이제 집토끼고 자기가 거기 출신이니까 노조랑 각을 세울 것 같지는 않고 네. 어떻게든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서 그거를 역시나 좋은 관계로 만들어내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야당 반장으로서 참 구차한 변명처럼 들리네요. 고용세습 부분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럼요. 이 경제가 어려운데. 강원랜드까지? 강원랜드까지 아니, 하나요? 전 제 생각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바로 하여튼 역공이 들어오네. 그러니까 강원랜드 문제는 야당 한국당이 좀 불편한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여튼 뭐 하나 나오면 새로운 걸로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맥락을 또 저희들이 취재를 해보면 이 계산이 다 상대방의 그 약점을 건드리는 말이구나 이런 거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노조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약간의 서로 기싸움 이런 걸 하는 느낌인데 결정적일 때는 어쨌든 홍 원내대표가 노조의 어떤 힘이 되어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김경환 기자가 또 취재를 해서 기사를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시 같네요, 이거는.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훌쩍 지났는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만약에 이 시간이 좀 유익하셨다면 유튜브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더 알차고 재밌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여야 반장의 정보 보고 끝! 빨리 해주세요. 네, 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